그림이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바닥에 있네? 왜겠어요? 너무 길어서 총 818cm. 이렇게 전체 길이를 다 펼쳐서 전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신윤복 화첩은 이것 봐. 나는 머리도 못 드밀겠어 지금.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모나리자가 있으면 우리는 신윤복에 미인도가 있습니다. 약간 수줍은 듯 얼굴을 조금 시선을 내리깐 것이라든가. 미미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제가 온 여기는 대구 관송미술관입니다. 지난번에 댓글로 관송미술관도 가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대신 와드렸습니다. 관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관송 전형필 선생이 사재를 털어 하나씩 다 사 모은 국보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지방에서도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 꿈을 대구가 이뤄냈습니다. 문화재급의 유물들 90여 점과 관송이 가지고 계시던 또 다른 것들 한 60여 점, 그래서 거의 150점 정도의 작품이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관송 관련 유물 전시로는 최대 규모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요. 여기 대구 관송미술관 이번에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보물 국보가 너무 많은데 여기가 좀 어둡습니다. 오래된 고미술품은 더욱 그림이 빛에 예민하기 때문에 빛이 최소한으로 하지만 관람객이 볼 수 있을 정도만 그 정도의 이제 조명만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구 관송미술관 개관전 첫 전시실인데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오늘이 수요일 낮 2시인데 줄이 몇 겹을 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관한 지 25일 만에 관람객이 7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 하루 평균 관람객이 2,500명 정도. 여기는 관송미술관의 소장품들 중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 대표작은 다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은 이정의 삼청첩, 단원 김홍도의 인물도, 회원 신윤복의 화첩, 겸재정선의 작품들도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뭐 도자기들, 추사 김정희의 글씨들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빨리 가시죠. 여기는 삼청첩, 3가지 맑은 것들을 화첩에 담은 그런 그림인데 이게 검은색 종이에 금색으로 쓴 것 같잖아. 안료에다가 금가루를 개서 붙이니까 금색 안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료가 물감 같은 거잖아. 검은 감지에 금리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냐면 타는 이정이라는 분인데 이정, 조선시대의 이씨인데 이름이 외자, 왕족인 거예요. 그래서 타는 이정은 왕족인데 임진왜란에 참전해서 팔 하나를 못 쓰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군인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림 그리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그렸던 재료 금을 개서 물감을 만들었다는데 금을 물감으로 쓰려면은 재력이 있어야 되잖아. 왕족이신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난이랑 대나무를 그렸는데 이걸 잘 보면은 섬세하지만 힘있는 필치가 아주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 다 보물 총 6첩, 그러니까 삼청첩의 첩은 화첩, 책처럼 그림을 묶은 건데 6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쫙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마상청앵. 우리가 잘 아는 김홍도 작품 뭐가 있어? 씨름도가 포함된 풍속화첩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데 풍속화에 표현된 그림체가 약간 캐리커처나 일러스트 같은 간략한 특징이 있다면 사실 김홍도의 기량은 정말 섬세한 그림에서 나타나는데 마상청앵, 말을 타고 가는 선비가 저쪽에 꾀꼬리 한 쌍이 노래하는 모습을 잠시 넋을 놓고 바라보는 장면을 그린 건데 여기 보면은 인물의 표현, 특히 이 수염난 갓쓴 선비가 가다가 돌아보고 하고 이렇게 잠시 한순간 넋이 빠진 듯한 그 표정이 요 얼굴에 바로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말 끄는 동자도 그렇고 버드나무 위에 있는 이 꾀꼬리.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잖아. 나는 외로운데 저 꾀꼬리는 뭔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는 부러움으로 보기도 하고 옛날에 고향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보는 걸 수도 있고 그 인물의 감정이 아주 순간적으로 잘 포착이 돼 있어서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말 그림은 윤곽선 없이 이렇게 한 번에 붓질로 이렇게 샥샥 그린 그런 기량이 돋보이는 김홍도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서정적인 구도, 파격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 보물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의 소장품 중에서 특히 돋보이는 컬렉션이 겸재정선의 그림들, 단원 김홍도의 작품들, 태원 신윤복의 화첩들,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작품들인데, 겸재 작품들 중에서도 금강산의 그 절경을 파격적인 구도로 내려다본 풍악, 내산, 총남. 금강산이 계절별로 이름이 다르잖아. 풍악산 일대의 풍경을 그린 작품. 야, 이쁘다. 풍악산은 금강산의 가을을 뜻하는 이름인데, 그래서 가을을 표현하는 단풍이 여기 울긋불긋, 꼭 자세히 봐야 돼. 사실 산이라는 게 이렇게 눈앞에 2차원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건데, 겸재가 금강산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너무나 압도되는 듯한 충격이었던 거라. 그래서 그 기분을 그림에 담은 게 진경산수. 그러니까 실경은 실제 산수를 그린 거라면, 진경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느낀 그 장면을 그렸다고 해서 진경산수. 그 진경산수를 개척한 게 겸재정선인데, 그 겸재정선의 진경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시리즈. 지금 여기는 양쪽에 풍속도 화첩 2개가 놓여 있는데, 이쪽은 신윤복의 풍속도 화첩, 이쪽은 김득진의 풍속도 화첩인데, 신윤복의 풍속도 화첩은 기방문화, 기생들이 등장하는 약간의 여가, 유흥, 그런 밤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오날 머리 감는 여인들의 모습, 그네 타는 여인들의 모습을 살짝 훔쳐보는 그 남자 2명 등장하는 그 단오 풍경도 여기 있고, 밤 늦게까지 술집에서 놀다가 기생이긴 한데 애인을 데리고 통금 시간이 있는 밤인데도 이렇게 야간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김득신의 작품은 해학과 위트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인데, 이를테면 저쪽에 보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도둑 같은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가는, 그래서 주인 아저씨 이렇게 혼내는 그런 위트 있는 장면들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신윤복 화첩은 이것 봐, 나는 머리도 못 드밀겠어 지금. 자, 그림이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바닥에 있네. 왜겠어요? 너무 길어서 뛰어도 될 만큼 이 긴 작품이 총 818cm 8.18m인 작품. 어마어마하죠? 촉잔도를 둘둘둘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권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촉잔도권. 야, 현재 심사정의 작품인데, 굽이 정말 산세가 아주 기교하고 기묘하면서도 어떻게 넘어가다 보면은 멋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사실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고난을 딛고 가면은 또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담은 그림을 촉잔도라고 하는데, 긴 그림이 2개가 있어. 이거 말고도 하나는 2인문의 강산무진도. 강산무진도는 조금 더 좁고 더 긴데 8.5m 길이거든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촉잔도건의 경우는 이렇게 전체 길이를 다 펼쳐서 전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다 못 펴지. 성북동 고아가게는 아무래도 공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일부만 펼쳐서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건 처음이고, 그림과 함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유일한 기회 같은데.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끔 여기 사람도 등장합니다.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가끔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을 지날 때도 있지만, 또 이 거칠고 이봐 물도 막 콸콸콸 흐르기도 하고, 물에 배도 떠 있네.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니까 마치 인생의 노년이 그러하듯이 뭔가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가면서 산이 바다로 연결되는 여기까지 오네.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모나리자가 있으면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버금가는 우리는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 전시 때는 특별히 미인도와 나의 단 둘만의 데이트라는 컨셉으로 미인도만을 한 방에 독립 전시를 해놨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거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미인도와 독대를 하는 거라. 신윤복은 중인으로 분류되는 집안인데, 집안 자체가 그림 잘 그리는 걸로 유명했던, 그래서 신윤복은 아버지도 도화서 화원이었고 신윤복 자신도 도화서 화원이 된, 그래서 그림 그리는 실력 하나는 정말 당대 최고였는데, 신윤복의 미인도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 이유가 모나리자가 신비로운 미소를 가지고 있듯이 미인도
난이도도 신비로운 표정. 그리고 사실은 그게 누군지도 잘 몰라. 약간 옷차림을 보면 예쁜 기생인 것 같기는 한데 마냥 화려한 것만도 아니고 약간 수줍은 듯 얼굴을 조금 시선을 내리깐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마 밑으로 살짝 버선발이 보이는 것이라던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관람 포인트는 뭔가 먹으로 그린 얼굴인데 눈동자, 그 다음에 앵두 같은 입술, 눈, 코, 입이 보여주는 표정,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시선 처리, 그리고 옷색, 한복의 색깔들이 되게 고운데 전통 안료는 광물 안료, 그러니까 돌가루에서 채집한 색으로 내는 거라서 세월이 오래돼도 일반 화학 물감처럼 날아가 버리지도 않고 한복 옷이 보여주는 그런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포인트. 머리 광나는 것 봐. 머리숱이 제일 부럽다. 나는 머리숱 많은 게 제일 부럽다. 관람 포인트, 눈동자, 옷고름을 잡은 손, 그리고 살짝 내민 발끝.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시선이 옮겨가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대표 유물 가운데도 정말 1등급 작품,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글을 창제한 게 1943년인데 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람한테 해설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말 그대로 해설, 사용예를 포함한 해설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숭례문이 불타고 난 뒤에 국보 1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을 때 그럼 국보 1호를 뭘로 해야 되나 갑자기 이제 국민적 논란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국보 1호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정도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본이 하나 있다면 또 개인 소장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도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분이 자꾸만 실체를 안 보여주고 어디 숨겨놨다고 해가지고 이제 숨겨놓은 거를 그러면 내놓을 테니 뭐 100억을 달라 뭐 1000억을 달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무가지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는 귀한 보물이다 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사실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용법을 익히고 알 수 있는 건데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미술가와 같이 협업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인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주고 사용법을 얘기해주는 그런 작품이 안에서 전시 중입니다. 한국말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게 15세기 한국어니까. 지금 이걸 읽어주시는 분은 김주원 교수님인데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님이셔서 15세기 언어의 발달 상황과 현재가 지금 좀 다른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자문 말씀을 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가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모양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한글 창제의 원리, 소리 내는 원리, 그리고 그 소리를 어떤 단어와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와,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건 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 뭐가 신기하냐면 미인도의 아름다움은 미인도의 한복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 입술 색깔 이런 색감이 너무 고와서 그래서 곱디 고운 우리 미인도라고 하는데 보이는 복원실 그리고 실제로 복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 흔치 않은 기회인데 게다가 여기서는 지금 미인도를 사례로 각각의 안료를 어떤 석체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여기 돌까지 같이 넣었어. 우리가 보통 미술관에 가면 그림 보는 것에 제일 많이 열광하지만 간송미술관의 보물들은 더 많이 있어요. 보자기, 불교 미술품들, 그리고 서예 글씨집.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제4 전시실에서는 도자기, 불교미술품, 추사 김정희의 서예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몇억 원치겠어. 수백억 원어치는 되는 거지. 이 귀한 거를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힘들 때 기와집 막 10채값, 100채값을 줘가면서 이렇게 다 모은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또 물어보겠지. 왜 대구에 왔어요?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곳인데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빌려준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이었대. 그렇게 나라 빚을 국민들의 힘으로 모아서 이제 갚아보려는 의지였는데 국채보상운동의 그 마음이나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우리 귀한 문화재들을 사 모은 것이나 같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에 대구와 인연이 맺어지게 됐다고 해요. 추사 김정희가 사군자 중에서도 난을 치는 걸로는 최고였거든요. 지금도 최고. 지금도 난 그림 중에서는 추사 김정희가 제일인데 여기 난맹첩이라고 하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나 보물.
이거는 보물로 지정된 게 몇 년 안 되거든. 옛날에 이게 보물 아니었는데. 추사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뭐야? 세안도. 세안도를 그린 추사의 그 사연이 뭐냐면 제주에 유배를 가서 외로운 상황이었는데 세상에서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던 그런 유배 시절에 제자가 추사를 위해서 귀한 책을 청나라 수입품인데도 사서 청나라에서부터 이고지고 제주도까지 배 타고 여기까지 가져다 주는 그 정성을 보면서 보통은 권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 모여들기 마련인데 이렇게 유배에 와 있는 자기한테까지도 관심과 애정이 옛날과 똑같은 걸 보면서 소나무 잣나무가 푸르른 것은 한겨울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그려준 게 세안도였거든. 근데 그 세안도를 그린 추사의 또 다른 귀한 제자 윤정현이라는 사람의 호가 침계였는데 그 사람한테 침계가 나에게 베풀어준 여러 가지 도움이 고마우니 내가 그대의 호를 꼭 글씨를 써서 주겠소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침계 이 글씨를 고민만 하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30년 만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글씨체를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침계라는 글씨가 탄생을 했고 몇 년 전에는 보물로도 지정이 된 작품입니다. 간송 전영필이 이렇게 도자기들을 모을 이 시기는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도자기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보다도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더 눈독을 들이던 때였기 때문에 간송 전영필은 좀 더 시대를 앞선 안목으로 모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귀한 도자기를 우리 백성들은 참기름병으로도 썼었다니까. 한국미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꼽을 때 고려청자 얘기를 하는데 그 고려청자 중에서도 최고의 고려청자가 바로 간송 소장의 청자 삼감 운학문 매병. 청자는 청자인데 상감 기법으로 만들었고 구름과 학네. 문양이 새겨져 있는 매병. 허리는 잘록하고 어깨는 넓은 이런 형태의 병을 매병이라고 해서 그래서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원 밖에도 학이 있고 원 안에도 학이 있는데 이 구도에 빼어난 점이 뭐냐면 학이 다 모양이 달라. 학들이 바라보는 방향들이 다 달라서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멀리 날아오르는 그런 형상을 더 잘 보여주고 그리고 상감기법이라는 게 그렇잖아. 원래 도자기를 빚은 이런 원래 태토가 있으면은 거기를 긁어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긁어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긁어낸 자리에 다른 색깔의 흙을 넣고 표면을 다듬은 다음에 구워서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그것도 아주 정교한 여러 겹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색깔까지 오늘 하늘색하고 비슷한 건가? 맑은 가을 하늘색 빛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비추색의 빛깔까지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아니네. 나는 이게 나 학인 줄 알았는데 학이 아니었어. 뭐예요? 이파리였어. 포도. 이 작품은 흔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거 보고 재밌네. 이런 거 봐라. 너무 예쁘지? 이거 면적이잖아. 엄마 원숭이, 애기 원숭이. 애기 원숭이 머리통에서 지금 물 나오는 거지. 그럼 다니는데? 야. 그러니까 사실 그냥 평범하게 기능성만 놓고 만들었다면은 컵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정교한 기량을 뽐낸 우리의 고려청자.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 정말 반 이상은 불교 문화유산이에요. 왜냐면 한국이 오랫동안 불교 국가로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교 미술은 한국의 문화유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불교 미술을 볼 수가 있어요. 절에 가서 기도 드리는 게 불교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법 중에 하나였는데 절은 산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한 번 가기가 힘들잖아. 가다가 호랑이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처님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렇게 작은 소형 부처님. 한마디로 휴대가 가능한 불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 고려 귀족들은 집 안에 작은 형태로 사찰을 짓고 불상을 모시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처님을 모신 집, 불감이라고 하는데 이 집의 모양이 이게 제작되던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주택, 건축의 형태였기 때문에 건축학 자료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불상은 밖에서 뺄 수도 있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너무 앙증맞지 않아요? 이게 고려 11세기, 12세기의 유물인데 11세기, 12세기의 주택은 지금은 다 불타고 다 없어졌는데 저 1000년 전 우리 집의 형태가 건축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 같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나는 이걸 원래 개인적으로 불감을 좋아하는데 나 요즘 레고랑 플레이모빌 워낙 좋아하거든. 그런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지 않을까?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나 오늘은 이거 좀 조금만 더 보고 갈 테니까 안녕. 사람이 너무 많던데요? 옛날에 바람의 화원이라고 문근영이 주연을 맡아서 혜원 신윤복의 스토리 같은 그런 컨셉의 드라마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 인기가 되게 높을 때는 줄이 얼마나 길었던지 고화각 앞으로 줄이 미러미터 넘쳐 수백 미터 동네를 줄이 막 이랬다니까. 진짜로. 이거 많은 것도 아니라니까. 줄이 엄청 늘어서야지. 배부른 소리 하지 마.